김종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시켜주셨다시피 가정의학과 있고요. 국제공업병원에서 건강의료센터장으로 가정의학과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록을 만들 때 항상 여기 이메일을 맨 밑에다 적고는 하는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수업에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질문하기가 좀 뭐랄까 망설여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쪽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시더라도 물어서라도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가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안타까웁니다. 요새 유튜브가 인기라서 저도 유튜브 하기 시작했으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긴장을 좀 풀고 즐겁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요. 첫해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셨었고, 2차도 여기서 했는데 3차부터 장소가 좀 바뀌어서 3차, 4차 이렇게 해서 5차까지 했다가 2019년에 5차까지 하고 나서 이제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어원에 대해서 아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 때 이제 호스피스, 호스피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세 유럽에서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나 여행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행자가 병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대로 그곳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수용시설 전반을 호스피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어원상으로서는 이제 이 호스피툼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호스피탈 병원 또는 이제 호스텔 또 이제 호텔 비슷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어원으로 이제 호스피툼이라는 게 있고요. 역사를 보시면 뭐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20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65년도에 갈바리온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호스피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원 살펴보면 이제 호스패스하고 호스피툼이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게스트, 호스트, 주인, 손님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피난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호스피스는 1967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시슬리 썬더스라는 분이 세인트 크리스토퍼스 호스피스를 개설하면서 근대의 호스피스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는 의료진에 의해서 마약성 진통제 등 적극적인 증상 관리가 병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대 호스피스의 시작이라고 1967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그런 호스피스를 근대 호스피스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또 완화의료 말들이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정의가 딱 나온 건 아니고 책자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것을 제가 거의 다 따와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의료라는 거는 일단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거가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완치가 가능한 사람에게 완화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에 환자들의 증상 완화 및 죽음 및 사별까지 다 포괄해서 돌보는 의료를 의미하는 것이 완화 의료가 되겠습니다. 호스피스는 그보다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람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말기 환자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건강시키기 위한 전인적인 돌봄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이게 수학 시간에 배운 걸 보시면 이렇게 큰 집합하고 작은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완화의료 안에는 호스피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동 이름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하지 말고 완화의료 병동으로 이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익숙한 말이 그래. 호스피스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전 국민한테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3명 정도 알고 있다 그러거든요. 97명 모르는데 완화 의료로 아는 분은 10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알려진 호스피스를 아직은 쓰자는 거고,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알리기 위해서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또 들으면 또 금방 까먹으시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넣어주면 제일 좋은데 조금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조금 어렵고, 대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대학들 몇몇 대학들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이긴 하지만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다루고 나온 걸 엄청난 지식을 배운다기보다 어떤 개념을 익히고 나나 내 가족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걸 미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결과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을 주로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처음 이제 암을 진단받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없고 다 적극적인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듣지 않습니다. 재발하였습니다. 내지는 적어지던 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기암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은 얘를 때려잡는 것보다는 이 암들이 몸을 괴롭히게 하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이죠. 암성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뭐 머리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머리 아프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숨 차고 흉수 차고 또 목수 차고 여기저기 붓고 이런 각종 불편한 증상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서 환자가 덜 힘들게 이런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계속 나오지만 좀 더 존엄성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임종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치료 의학들은 임종하면 솔직히 말하면 땡이죠. 사망 선언하고 땡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차별 관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다음 날부터 밥 잘 먹는 사람 한 거거든요. 뭐 일주일 안에 웃음을 웃는다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3일 정도는 울고 7일 정도는 밥을 잘 못 먹고 일주일 정도는 잠이 잘 안 온다든지 한 달 정도는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뭐 우울한 감정들을 다 느끼시는 건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3달이고 4달이고 넘어가는 분들은 꼭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중간에라도 밥을 막 고름이 20일 이상 못 먹게 되면 다른 이제 몸을 받아서라도 산 분들은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게 또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기간적으로 보시면 완치의학하고 호스피스가 이렇게 나뉘고 완치의학의 상당 부분에 완화 의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잘 정리되지만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책자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2022년도 국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연례 보고서라는 거 저만 볼 수 있는 책자는 아니고요. 뭐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PDF로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써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의 목적을 둔 총체적 저희는 앞에서는 전인적이라고 얘기하고 전인적, 총체적 다 똑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을 다 돌보는 치료와 돌봄을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걸로 이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애매하게 앞에 시작하는 말이 질환. 그게 왜 질환이라고 딱 아까 설명했을 때 어떤 뭐 고치지 못하는 뭐 이런 말들이 딱 들어가는데 그 질환이라고밖에 설명을 못한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호스피스는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 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60년대, 2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근대적인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되어 있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어디까지를 영역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사실은 이게 20세기만 해도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죠. 저도 학생 때라든지 뭐 인턴 때 보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방사선 기계 안에 있다가라도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했던 집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개념이 바뀌는데도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사시는 기간이 또 늘어나는 것들도 있고 요새는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칠순잔치도 잘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사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개념들이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다 발맞춰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로 가실 텐데요. 거기서 완화의료의 개념을 이제 몇 번씩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상 질환의 범위의 확대, 그다음에 제공 시기의 확장, 질환별 특성, 중증도, 그다음에 국가별 보건의료 체계 등을 반영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암으로만 환정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때문에 예전에는 말기 암 환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질환의 분들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저쪽 개념을 정의할 때도 어떤 특정 질환이라고 명시하죠. 그냥 질환이라고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무좀 이런 건 여기 대상이 아니죠. 무좀 이런
어느 환자를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려운 병인 건 확실하지만 어떻게 딱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환을 가진 환자라고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WHO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완화율의 정의를 조금 더 잘 써놓은 걸 보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딱 나오죠. 환자와 가족.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환자 얘기들만 나오고 의료 관련, 의학 관련 교과서에는 환자만 나오지만 여기서는 가족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뒤에서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완화의료는 통증이나 다른 신체적, 심리사회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기 진단, 적정 평가, 치료를 통해 제공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좀 접근이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증. 사실 아프기 제일 문제죠. 아프지만 않으면 사실 어느 정도 다들 견딜만 하시거든요. 근데 아파 죽겠다는 분들이 많고 20세기만 해도 이렇게 아프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까지는 전반적인 의료인들의 어떤 통증 관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지식, 경험 내지는 어떤 익숙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마약성 진통됐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의사들 중에서 요새도 일부분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근데 그건 이제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그거 쓸 때는 써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높아졌는데 아직도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죠. 지금 조금만 뭐 유튜브 뭐 그런 거 찾아보시면 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뭐 이런 얘기들 그거 뭐 막기 시작하면 뭐 뽕쟁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거짓 선동에 아직도 우리나라 지금 거짓 선동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동에 당하지 않는 거를 위해서 또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내일 아마 통증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그럼 완화의료는 어떤 활동을 하냐?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증과 여러 디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킨다. 스트레스는 들어보셨는데 디스트레스는 또 처음 들어보셨죠. 좀 오타하니까 옆에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스트레스라는 말이 원래는 심리적 스트레스인데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심리적 고통이 함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말로 처음에는 쓰인 게 디스트레스였는데요. 최근에는 암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스트레스. 이게 뭔 얘기냐면 옆에서 있는 그림처럼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이 되고 우울이 더 나빠지고 불안이 더 심해지고 공황이 심해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건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되고 신체적인 문제 뭐가 있냐면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때라든지 이럴 때 보셨을 텐데 그 몸에 산소가 모자라다면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기계 같은 걸 대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걸 보실 텐데 분명히 그 95%, 96%인데 나 숨 차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꾀병이 아니죠. 진짜 숨이 차는데 진짜 숨이 차는데 산소 포화도라는 걸 측정해보면 멀쩡하거든요. 꾀병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느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디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고통을 야기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죠.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애들 공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듣고 공부하는 애가 어딨어. 우리 애는 그러던데 이상한 애입니다. 공부하는 얘기를 들어야 공부를 하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스트레스라고 애들은 얘기하는 건데 그런 좀 좋은 방향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유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이런 나쁜 방향의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과도한 집착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사시킬 때 또 디스트레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유스트레스는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긴장을 유스트레스라고 해서 디스트레스의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과 관련된 여러 디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저희 활동의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삶을 지지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드리고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을 아까이거나 지연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게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괴로운 시간의 연장은 서로 간에 할 짓이 아니다는 건데 이것도 잘못 활용하면 이게 그럴 리가 거의 없겠지만 2, 3년에 한 집 정도 꼭 그런 집이 생기거든요. 유산가족 싸움 나는 집에서 이제 빨리 이제 유산을 받으려는 자와 오래 사셨으면 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꼭
꼭 잘 사는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돈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뭐 몇십억까지 쌓는 집들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그런 걸 저희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환자의 돌봄에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보던 치료 의학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하기 전까지 환자가 삶 속에서 가능한 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저희는 무조건 누워만 계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산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산책도 하고 휠체어를 타서라도 바깥 공기 쐴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지원 체계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와 가족의 요청에 팀 차원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속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스피스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환의 경과 중에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합니다. 옆에서 계속 돌보다 보면 다들 지치죠. 김병의 장사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치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좀 덜 지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또 국가도 고민해서 여러 제도들을 또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조기에 제공할 수 있다면 질환 조절 치료와 연계해서 이런 완화 의료를 제공합니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죠. 아까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완화 의료가 시작이 되면 환자가 덜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적극적인 치료하는 데서는 이게 뭐 아프냐 숨이 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덩어리를 때려 잡는다 박멸한다가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 그냥 안고 가는 방향이니까 하면 저희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쪽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랑 이 시점에 시작을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다라는 그 순간부터 사실 완화 의료랑 같이 병행이 되면 환자들은 덜 고생을 하죠. 끝까지 하다가 저거 치료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오신 분들이 며칠 동안 저희랑 계시고 나서 하시는 대부분의 말은 진즉 올 거예요. 저희가 뭐 빨리 오기 위해서 뭐 환자 많이 와서 부자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을 굳이 이렇게 안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레스 관련 인성적 합병증을 관리하고 이해하는 것을 돕는 연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해서는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고 2018년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정도 여러 차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들은 저도 여지껏 그래왔지만 이 빨간색 부분만 주로 설명들을 드리거든요. 일단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역 의료라는 거는 이 네 가지를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그림으로도 나와 있지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 배치료, 인공호흡기 착용 이 네 가지를 안 하는 것을 말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걸 안 하는 것을 그런 걸 하는 것을 염려의료라고 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을 염려의료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제 대상이 되는 질환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린 이제 암이 들어가게 되겠고 후천성 면역계통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이 네 가지 질환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들이 추가가 됩니다. 요거 대통령령하고 보건복지부령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거보다 우선해서 이 법도 만든 사람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항상 적어놓습니다. 이 목적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 앞에는 빤한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이름부터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시작 하면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지, 뭐 누구 편하려고 누구 괴롭히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막 가족들 중에서 이런 가지고 싸우는 집들이 있거든요. 너 편하려고 이렇게 했냐? 이런 집들. 그게 아니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을 존중해요. 가끔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겠다는데 또 자식들이 와서 반대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결정이 우선시됩니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때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암인 거 모르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절대 비밀 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말고
알려주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술들을 심폐소생술 안 하고 항암제 투여 안 하고 인공호흡기 안 하고 이런 것들 외에도 요새는 이제 체외 생명 유지술이라고 해서 아예 신장 기능, 콩팥 기능 이런 거를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투석기 말고도 그런 것들도 하지 않는다, 수혈을 하지 않는다, 혈압을 억지로 또 뛰게, 그러니까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는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안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학적 시술을 이제 우리가 연명 의료에 다 포함을 하고 그런 걸 안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걸 안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보건복지부에서 또 추가를 하나 했는데 만성호흡 부전이 들어갑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건 이제 COPD라고 해서 이제 만성기관지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질환들도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면서 호전되기 어려운 질환들을 이렇게 따로 이제 추가를 해서 완화 의료에서 다루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바가 있고요. 그럼 저희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주로 하는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뭐뭐 하는 데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오늘 제가 드릴 거고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한 얘기들인데요. 저희는 이제 초기 평가하고 돌봄 계획에 대해서 수립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초기 평가를 통해서 환자와 가족의 돌봄 목표를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돌봄 팀 회의를 통해서 환자 가족에 맞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증 완화, 신체 증상 완화, 이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또 저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음악 미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서 환자도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가족들도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다음에 사별가족 돌봄이라는 걸 해서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기회라든지 상실로 인한 우울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 선을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도 여지껏 그래왔지만 의사 또는 간호사들은 안 아파요? 어디가 불편해? 이것만 확인을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는 사실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호스피스 팀에 있어서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인종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서너 가지 꼽으라면 이제 그 안에 인종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인종이 임박하기 이전부터 어떤 적절한 시점을 잘 찾아서 환자와 가족이 인종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지도 하고 인종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도록 돌봄을 제공합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산소 끼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 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 산소 끼는 걸로 인해서 이분이 더 오래 사실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더 빨리 이걸 뺀다 해서 더 빨리 돌아가실 게 아니라면 그걸 맞춰서 해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든요. 어떤 집은 그래도 끝까지 숨차지 않게 산소 끝까지 넣어주세요 해서 큰 거 달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거는 1분에 5리터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마스크 하면 10리터 정도 들어가고 마스크 옆에 이렇게 백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부풀어 올라가요. 줄어들다 그러면 1분에 15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 같은 폐를 가진 사람 그런 산소가 전혀 필요 없죠. 근데 나쁜 놈의 암덩어리가 그 폐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폐가 별로 없는 분한테는 이거를 뭐 많이 넣어준다고 덜 숨이 차거나 적게 넣는다고 뭐 더 숨이 차거나 이럴 게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야간 저가다 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집에 계시다가도 문제 있으시면 응급으로 오셔서 응급실 와서 또 막 헤매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제 입원 쪽으로 가실 수 있는 쪽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연계 및 돌봄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해서 이제 생일 파티도 하고 소원 들어주기도 해서 우리 가족 사진 찍은 적 없는데 하면 그런 것들도 해드리기도 하고 영상 사진 준비 안 됐는데 하면 그런 것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음악회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번 하죠? 4번? 2번? 한 주에 2번 그렇게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들죠. 사실 이게 무슨 뭐 어마무시
그렇게 사실 본인의 어떤 마음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에 다른 어떤 이득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지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돌보는 행사를 해서 뭐 분기별 내지는 단기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풍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이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도 하고 좀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배상 교육을 입원 환자들은 저희가 매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는 맨날 듣고 쓰는 말인데 일반인들은 처음 듣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들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 의료진 대상에서도 교육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처음 계속 뭐 시민도 말씀하셨고 사회도 말씀하셨고 거기 죽으러 가는 데라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이제 꼭 우리 병원에 계속 오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그 연계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관리 받으실 수 있게 꼭 병원이 아니고 의원에서도 또 할 수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하고 있는 내산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입원해서 돌봐드리는 입원형이 있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케어해드리는 게 있고 자문형이라는 건 다른 과에 입원을 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증상 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분들 이제 자문 역할을 해서 원래 입원했는 과 입원을 해 있지만 저희가 자문을 계속 해드리면서 이렇게 통증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니까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형태를 따져보면 이제 살펴보면요. 입원형 호스피스는 이제 뭐 공공집에서 이런 식으로 정해놨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입원을 해서 돌봐드리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상 환자는 아직까지는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완화 의료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질환들은 대상이 없고요. 말기 암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말기 암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공 절차를 보시면 말기 진단이라는 걸 받고 이거는 이제 말기 질환을 담당하는 의사 보통 이제 내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가 적절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말기로 들어섰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면 호스피스로 의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의사 상담만 하는 건 아니고 호스피스 팀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냐? 처음에는 이렇게 5가지 직종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점점 이제 늘어나서 이제 뭐 8분야, 9분야 정도가 여기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를 다 가져온 이유는 여기 이제 가정방문 간호사가 추가돼서 원래 간호사 말고도 이런 직종이 있다는 거.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중에도 이제 가정방문 간호 해주신 분이 가정방문 간호가 아니라 가정 호스피스죠. 저희는 가정 호스피스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는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을 좀 좋아하는데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 그러면 환자만 대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도 나오죠. 말기 환자 및 가족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호스피스가 기존의 치료의학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인천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라는 제도를 도입을 2015년도에 이제 실시를 했고요. 옛날에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도우미라는 말이 좀 약간 뭐랄까 낮춰 부르는 것 같아서 이제 명칭을 바꿔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보조 활동 인력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교육하고 실습 이런 것들 다 받은 분들만 이런 걸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런 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은 요 동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 동의서 작성하고 나서 서비스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작년 말 기준으로 89개의 병의원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던 호스피스에서 갈바리 의료들이 강원도에 있고요. 저희 가톨릭 관광학교 국제성공원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가나다 순으로 돼서 가천대가 위에 있고요. 가천대가 더 좋아서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용 호스피스는 아까 말씀드린 말기암 외에도 비암성 환자들이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겠고 제공 절차는 비슷합니다. 가정용 호스피스의 서비스 내용이 되게 다양합니다. 평가
간호사 돌봄계획 수립은 아까 똑같은 얘기 드리고요. 간호사의 주기적 방문, 간호제공, 그리고 또 필요시 의사 방문, 사회복지사 방문 하고 있고요. 환자 및 돌봄 제공자를 교육도 하고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하고 장비 대여도 합니다. 정원과 비슷한 환경. 아무래도 오랫동안 누워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장비 대여 같은 것들도 해주고 저희가 대여드릴 수 없는 장비들은 또 대여해주는 업체랑 연계도 시켜드리고요. 주야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가정 호스피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 사실은 그걸 하는 분은 사실 힘들지만 가장 뭐랄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도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인천에 2개밖에 없고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나다가 준비하는데 가톨릭 대학교보다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좀 항의해 주십시오. 잘못해서 전국적으로 38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가장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자문형 호스피스일 것 같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것은 이제 담당 의사가 의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호스피스 팀에서 상담하고 이용 동의서 작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프로세스가 기존의 이제 가정형, 입원형하고 조금 다른데 말기관 담당 의료진은 계속 하던 진료를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저희 자문형 호스피스 팀에서 이런 증상관리 자문도 해주고 그다음에 자문 진료도 하고 상담 교육도 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도 하고 환자 간의 임종준비 교육 상담 그다음에 담당 의료진의 임종불공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줘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가정 호스피스로 연계를 한다든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가정의 입원형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37군데 있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없을 때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도 못 알아듣게 강의했거나 쏙쏙 들어오게 강의했거나 두 번째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